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집단망상입니다. 조피에르 지음, 임성수 옮김, 김경일 감수. 혹시 김경일 감수면은 김경일 교수님 아니실까 싶습니다. 인지심리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올바른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라. 잘못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뇌는 왜 진실보다 거짓을 믿는가? 이 부분은 첫 부분부터 겉표지에 있는 부제인데 굉장히 강렬하네요.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야기를 원한다.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맞네요. 맞으십니다. 김경일 교수님. 과학 불신론, 허위정보, 종교적 맹신에 대한 통렬하고 날카로운 심리학적 탐구. 요새 보면은 제가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다소 좀 지나치게 많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종교적인 관심입니다. 종교적인 관심이라면 비단 사이비뿐만 아니고 무속에 관한 너무 좀 지나친 관심들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 올바르게 무속인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증거와 사실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 근본적인 일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겉표지만 봤는데 굉장히 강렬합니다.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자, 늘 그랬듯이 목차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감수의 글, 추천의 글, 서문, 머릿말이겠죠? 작가분의 서문이 있고요. 이 책의 분량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다 제목을 소제목까지 소개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각 장의 제목들만 좀 소개를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1장 망상, 왜곡,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라니 맙소사. 망상, 왜곡, 잘못된 믿음. 2장 지나친 자신감의 심리학. 너무 지나친 자신감은 좋지 않겠죠. 3장 강화된 확증 편향.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책들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믿기로 마음 먹는 순간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 되거나 진실도 거짓이 되고 옳고 그름도 우리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죠. 4장 혼탁한 정보와 동기화된 믿음. 동기화라. 이것도 좀 무섭네요. 뭔가 자동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5위. 5장 허위 정보 산업. 너무 무분별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잉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접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보게 되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부터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는 순서가 돼버렸어요. 6장 통제 불가능한 음모론들. 자, 음모론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은데 이 6장의 소제목들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음모론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인데요. 1. 평평한 지구론 신봉자들. 이거 아직도 있는 거 아시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어서 보지는 않았는데. 2. 음모론이 판치는 암흑기. 3. 음모론적 믿음의 심리학. 4. 다시 돌아온 불신과 허위정보. 5. 하나가 가면 모두가 간다.
음모론에 대한 내용을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음모론을 찾아내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음모였다 라는 것까지는 닿고 싶은 사람인데 아직 닿아본 적이 없습니다. 좀 허위 정보가 많더라고요. 7장 헛소리에 속아 넘어가기. 8장 분열된 국가들. 요새는 국가의 의미가 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면서도 의미가 좀 희미해지기도 하는 참 혼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9장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아니다. 믿음이 곧 우리는 아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제목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소개해 드리다가도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실을 찾는 이들. 2. 회의주의, 부정주의, 그리고 기후변화. 3. 믿음의 불변성과 신성한 가치. 4. 이념적 확신에 이르는 5단계. 10장 탈진실 시대를 위한 처방. 탈진실 시대. 진실에서 벗어난 시대가 현재 시대일까요? 요새 세상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뭔가 할 말은 많지만 할 말 하안 하지 않겠다. 저도 이제 세상을 보는 저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그런 대화를 하긴 하지만 참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계실 때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인간의 뇌가 신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만들어진 신성한 창조물이라고 믿든 아니면 수천 년간 진화의 힘이 집약된 결과라고 믿든 그것이 지닌 놀라운 공학적 정밀한 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해가고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지각, 기억, 추론, 상상, 감정, 언어, 의식 같은 정신활동이 사실은 3파운드, 약 1.36kg 남짓한 질퍽한 뉴런 덩어리, 즉 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 인간을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과 가장 뚜렷이 구별짓는 것도 뇌이며 예술과 디자인, 건축, 기술, 그리고 과학적 발견 등에서 찬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것도 뇌다. 심장을 둘러싼 그 모든 낭만적인 상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사 심장이 멈춰도 생명 유지 장치로 생존할 수 있고 심장 이식을 받더라도 여전히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뇌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리고 뇌를 이식받는다 해도 각 개인의 자아는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뇌는 곧 우리 자신이다. 인간이 놀랍다면 그건 우리의 뇌가 위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의 뇌는 경이로움은 물론 자부심의 대상이 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뇌를 찬양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지 모르나 이 책은 아직 사용되지 못한 뇌의 잠재력과 관련해 무언가 영감을 주는 그러나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 사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건 보다 어두운 경고성 메시지다. 인간의 뇌가 지닌 그 모든 놀랍고 특별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뇌의 많은 처리 과정이 우리의 일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최적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 말이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서로 잘 지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뭔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와 관련된
인지 과정 문제이다. 뇌와 믿음 그리고 행동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우리는 인과관계의 사슬 안에서 그 중 하나가 또 다른 하나로 이어지는 걸 경험한다. 그러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이 능력 덕에 우리는 동물적 본능을 뛰어넘어 인간 특유의 추론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늘 기대한 만큼 바람직한 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믿음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오랜 세월 인간의 정신 속에 뿌리 박혀온 종교적 교리나 미신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물론 오늘날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넘쳐난다. 이는 검증할 수 있는 사실마저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때론 아주 해로울 수도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또는 무엇을 사실이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합의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잘못된 정보에 맞서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해도 가짜 뉴스라며 무시된다. 그리고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정당한 토론 대신 논쟁과 다툼은 물론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난무한다. 우리는 이제 대체할 만한 다른 관점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자기의 견해를 수정하기보다 자신이 믿는 걸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좀 안타까운 건데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 보자면 우리는 이제 대체할 만한 다른 관점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자기의 견해를 수정하기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뭔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 자신이 믿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라는 작가님의 말씀이죠. 공감이 많이 됩니다. 내 의견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맞아야 해. 너는 내 생각과 다르니 없어져 버려. 이런 분위기가 좀 만연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볼게요. 그래서 지금을 탈진실의 시대라 부른다. 잘못된 정보는 기승을 부리고 과학적 탐구는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며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믿음의 차이로 분열하는 시대 말이다. 전 세계는 지금 이념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내전과 권위주의로 향하고 있다. 단 몇 년간 거의 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이제는 기후변화가 우리를 짓누르는 이 새로운 시대,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말 그대로 자멸해가는 중이다. 10년도 더 전에 한 강연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내 기억으로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컴퓨터 과학자였던 한 연사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은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주장했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그 주장이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발언이 그의 전문 영역을 벗어난 것처럼 보여 온전히 받아들이진 못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국 그가 옳았다는 증거가 우리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고 종종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믿음은 우리의 뇌라는 결정적 출발점에 이르게 된다. 나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분자 생물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정신과 레지던트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상적인 인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현대 유전학에 대해 아는 사실은 대부분 유전자 돌연변이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포증이나 편집증 같은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증상을 이해하면 불안이나 공포 같은 정상적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현상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정신과 의사로 경력을 쌓아오면서 내가 임상학적으로 가장 관심을 보인 건 심각한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 같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망상, 자신이 신이라는 믿음같이 비정상적으로 강한 확신이 수반되는 특이하면서도 잘못된 믿음과 환각, 환청이나 환시처럼 외부적인 감각 자극도 없는 상태에서의 지각 경험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정신병은 내 초기 임상 연구의 핵심 주제로 수년간 꾸준히 강의한 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종종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을 연구해왔다. 다시 말해 정신병과 정상 사이의 회색지대, 즉 분명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를 연구해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망상뿐만 아니라 음모론같이 덜 병적인 망상 비슷한 믿음에도 관심이 많다. 지금 여러분은 나 같은 정신과 의사가 인간 정신을 병리학적 관점으로 보는 건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의 결점을 찾기 위해 끝없이 분석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믿으니까. 안 그런가? 그러나 정신과 의사가 실제로 정신질환의 증거를 찾아내려 애쓴다 해도 나는 이 책이 정신병리학 자체를 다루는 책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고 싶다. 이 책은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가 발생할 때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 원인이 환경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이든 아니면 그 둘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든 마찬가지다. 오히려 여러분과 나같이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만 최적의 기능은 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병적인 망상의 경계를 조명하고 확신의 연속선상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이해하기 위한 정량적 접근 방식, 과신과 긍정적 환상에 대한 논의를 다룰 것이다. 3, 4, 5장에서는 각각 인지편향, 동기화된 추론, 진실 착각의 효과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이 방대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 그리고 고의적인 허위 정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6, 7, 8장에서는 각각 음모론에 대한 믿음, 헛소리 수용 성향, 유사과학, 그리고 종종 이념 갈등의 중심이 되는 정치적 양극화 등 시의적절하고 민감한 주제들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9장과 10장에서는 진실을 가리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잘못된 믿음의 함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와, 이 부분은 조금 궁금하네요. 10장을 우리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겠네요. 나는 이 책을 통해 뇌가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서로 대립하는 믿음을 갖고 방어할 가치도 없는 이념을 격렬하게 옹호하게 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아무쪼록 모두 이 책을 읽고 우리의 뇌와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러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지나친 믿음은 누그러뜨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연민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갈등들을 메워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자, 여기까지 서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서문이 끝난 게 아니었네요. 예, 어떤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마저 소개해 드려 볼게요. 프로이트보다 반세기 앞서 언론인이자 작가였던 찰스 맥케이는 지금은 고전이 된 저서 비범한 대중망상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리고 튤립 광풍, 연금술, 점술, 마녀사냥 등 사회를 휩쓸었던 다양한 역사적 광풍들을 도발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갑자기 한 가지 대상에 꽂혀 그걸 쫓느라 미쳐버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한 가지 망상에 사로잡혀 그걸 쫓아 달리다가 처음보다 더 매혹적인 새로운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는 걸 본다. 맥케이의 이런 관점은 우리는 모두 약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을 구분하는 경계는 유동적이어서 평생 그 경계를 넘나들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전제는 수산나 케이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든 할리우드 명화 처음 만나는 자유의 마지막 장면 내레이션에서 더 간결한 형태로 반복된다. 미쳤다는 건 망가졌다거나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니야. 그저 증폭된 당신 또는 나일 뿐이야. 마지막으로 이 주장과 관련된 특히 직설적인 예는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한 참고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치료법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어려운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하도록 격려해주는 대화요법의 한 형태이다. 정신병리에 대한 측정 기준은 사실상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곧 정서적, 인지적 문제가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이상형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 인용문들은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오래된 통찰을 담고 있다. 실제로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이 질적인 차이보다 양적인 차이로 구분된다는 견해가 점점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 있는 구분이 없다거나 자의적이라는 뜻도, 일부 주장처럼 아예 정신질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결국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의 차이는 가시광선 스펙트럼 내에서 여러 색을 구분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빨간색과 초록색의 구분이 파장의 양적 차이인 것처럼 조현병이나 주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도 그 정도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듯 정신질환과 정신건강 사이에는 분명 의미 있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마치 인간성을 상실한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 되며 상대적으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한번 그래도 그어볼게요. 우리는 정신질환이 없을 거야. 없어. 난 그런 걸 겪을 리가 없고 나한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해서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닐 확률이 높다. 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정을 해야지 내가 오히려 더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상태가 약간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러면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병을 키우지 않고 그 중간중간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차단을 좀 할 수 있겠죠. 설사 완전한 정신장애에 이르진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질환 증상 말이다. 불안과 슬픔, 분노, 충동성, 건망증, 그리고 망상에 가까운 믿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한 번쯤 겪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이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불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극심한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충동적으로 뭔가를 구매하거나 어딘가에 전 재산을 베팅을 하기도 하고요. 건망증. 저도 방금 나 뭐 하려고 했지? 이런 상황이 점점 잦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정신상태 검사는 선형적이고 논리적이며 목표 지향적인 사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고 과정을 평가한다. 하지만 내가 이 책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사실은 이런 기준이 실제로 우리 대부분이 늘 사고하는 방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간이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그 결과 믿음을 형성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자, 이 부분도 밑줄 긋겠습니다. 결국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의 성향은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뇌의 정상적 특징이다. 뇌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입니다. 완전할 순 없다. 이것이 바로 뇌의 정상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는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지지자들 갑자기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이는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이념상 서로 반대편인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 책은 그들 또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인 것이다. 자, 공화당, 민주당 하는 것 보면 이 저자분은 미국인이시겠죠. 자, 본문으로 넘어가서 1장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망상, 왜곡,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라니 마합소사. 의심도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확신은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다. 볼테르. 망상. 내가 병원에서 버논 로버츠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산산조각난 도자기를 억지로 이어붙인 듯한 모습이었다. 조각들은 제대로 맞지 않았고 오래전에 머문 두꺼운 흉터들이 거칠고 울퉁불퉁한 피부 위에 지그재그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로버츠가 지뢰 때문에 입은 상처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 얽힌 퍼즐의 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로버츠는 겉보기엔 큰 부상 없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19살이란 나이에 전쟁에 나서 북베트남군과 매일 전투를 벌이던 중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를 내면부터 갉아먹기 시작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는 충분치 않다는 듯 그는 점점 자기 소대원들이,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함께 싸웠던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죽이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몇 주 전에 전사한 친구 지미가 죽음에서 되살아나 자기 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1971년 긴급 후송되어 미국에 돌아온 로버츠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조현병은 약 100년 전 정신이 분열하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는 편집증을 완화하기 위해 항정신성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여러 해 동안 죽은 지미가 자기 몸 안에 머물며 행동을 조종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로버츠의 몸이 움직일 때면 마치 그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 같은 통제력 상실감은 정신과 의사들은 신체적 수동 경험 또는 주체적 상실이라 부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존재는 종종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몇 달간 약을 끊었던 로버츠는 어느 날 저녁 자신도 모르는 새에 고속도로 고가 위에 올라서서 발 아래로 끝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로버츠의 말에 따르면 그때 밑으로 뛰어내린 건 자신이 아니라 그 존재였고 그의 몸은 그저 딸려갔을 뿐이었다. 그가 자유낙하를 해 포장도로에 떨어지고 곧이어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혔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산산조각난 머리뼈와 다른 뼈들을 복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건 수술과 오랜 입원 끝에 그는 결국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기적처럼 살아났다. 여러 해가 지나 내가 정신병이 악화한 로버츠를 치료하게 되었을 즈음 그는 아마 자신의 이야기를 수십 번은 되풀이했을 것이다. 그리고 매번 그는 늘 자신의 의료 기록과는 달리 고가에서 뛰어내려 입은 부상이 자살 시도로 인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뛰어내린 건 절대 자신이 아니라 그 존재였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칼로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상해했다. 자신에게서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한 시도였을 수도 있고 자기 삶을 끝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으며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로버츠는 또다시 살아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게 나아요. 로버츠 같은 사례들은 늘 나를 사로잡았으며 망상적 믿음이 어떻게 사람의 정신을 그리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설명해줄 메커니즘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수년 동안 망상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또 그것이 덜 병적인 다른 유형의 믿음과 정확히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서문에서 나는 정상과 정신질환 사이에는 연속성과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 1장에서는 잘못된 믿음, 역시 그처럼 연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정신과 의사들이 조현병 같은 정신병적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간주하는 망상은 그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위치한다. 반대쪽 끝에는 인지 왜곡이 있다. 인지 왜곡은 정신과에서도 치료 대상으로 다루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정도로 흔히 접하는 잘못된 믿음의 형태이다.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 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와 양적인 차이가 있다. 정신의학에서 망상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잘못된 믿음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고정은 수정 불가능과 같은 의미로 상충되는 증거가 나와도 변경될 수 없는 상태로 규정된다. DSM-5 용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더 공식적인 정의도 추가되어 있다. 외부 현실에 대한 잘못된 추론에 기초한 잘못된 믿음으로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실과 다르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믿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망상. 근데 우리 여기서 망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망상은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상을 가질 리가 없어. 나는 망상을 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망상의 대표적인 것,
지금 여기에서 망상을 정의하는 내용을 봤을 때 잘못된 추론에 기초한 잘못된 믿음이 망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실과 다르고 반박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망상인데, 저는 망상이 만연한 시대라는 이 저자분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망상이라는 게 믿음, 사이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전한 요소도 많고, 그리고 약간은 거짓된, 혹은 허구의, 혹은 좀 과장된 그런 것에도 본인의 전 재산을 들고 가서 투자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대부분 뭔가에 쓰여서 망상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배우가 절대로 화장실에 가지 않을 거야. 트름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것도 망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쵸? 대부분의 DSM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범주적 정의는 수년간 비판을 받고 수정되었으며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망상이 오직 외부 현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며, 자신이 가진 믿음에 반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은 DSM의 정의를 엄격히 따르기보다, 여기서 DSM은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어떤 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DSM의 정의를 엄격히 따르기보다 다른 사람들처럼 망상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 즉, 망상이 고정되어 있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는 식이다. 정신과 의사의 평가는 임상 경험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망상은 피해 망상,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거나 위험에 처해 있다는 편집증, 과대망상, 자신이 신이라거나 특별한 힘을 가졌다는 믿음, 건강 관련 망상, 기생충에 감염됐다거나 자기 몸에 감시장치가 있다는 불안감, 같이 정형화된 특징으로 인해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조현병 같은 질환에서 발견되는 망상에는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청처럼 다른 증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관적으로 이상하게 여겨진다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예로부터 정신과 의사들이 기괴하다라고 부르는 기준을 토대로 망상의 진위를 판단하는 일은 복잡하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에 대한 합의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교적 특성이나 형이상학적 특성이 있는 믿음같이 반증할 수 없는 믿음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예를 들어 신은 존재하며 인간과 대화하는가?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는가?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다중우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에 과연 누가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망상에 대해 범주적 정의를 할 때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자연을 정확히 경계선에서 자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망상이나 정신의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계없이 범주적 정의를 시도할 때마다 마주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우리에게 새가 무엇인지 정의해달라 하고 한다고 치자. 우리는 아마 새는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진 동물이라는 식으로 답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는 또 벌이나 박쥐는요? 라고 물을 것이고,
우리는 새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 깃털도 있는 동물이라며 새에 대한 정의를 수정할 것이다. 그런 다음 아이가 펭귄은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새는 날개와 깃털을 가진 동물로 보통은 날 수 있지만 늘 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시 새에 대한 정의를 수정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 우리 중 상당수는 정의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분류 체계의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여러분이 만일 나처럼 1990년대 이전의 학교를 다녔다면 인생의 반은 명왕성이 태양계의 9행성 중 하나라고 믿으며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1992년 천문학자들은 크기가 명왕성과 비슷하거나 더 큰 다른 소행성들을 발견해 행성을 추가하거나 빼야 했다. 그 결과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강등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행성은 9개가 아니라 8개뿐이며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마찬가지로 망상을 고정된 잘못된 믿음이라고 대충 정의해버리면 실제로는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믿음처럼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순되어도 유지되는 다른 비슷한 현상과 망상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여기에서 믿음, 망상을 고정된 잘못된 믿음이라고 너무 대충 정의하면 종교적 믿음까지도 서로 상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DSM-5에서는 망상을 한 사람의 문화나 하위 문화에 속한 다른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규정하며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믿음의 특이성 여부, 즉 그 믿음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는지를 판단해 망상과 관련된 딜레마와 검증 불가능성 문제를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공유된 정신병적 장애 또는 폴리아돼 같이 예외가 있긴 하지만 망상은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못하는 믿음이다. 자, 이 부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막 광신도적, 광적인 믿음 자체를 망상이라고 치부하기보단 망상은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게 좀 적절해 보이네요. 폴리아데라는 말도 재밌네요. 프랑스어인데 두 사람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재밌네요. 내 임상 경험에 따르면 망상이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못하는 이유는 망상이 낯설거나 기이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지시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앞서 말한 전형적인 예처럼 망상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망상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밑줄 긋겠습니다. 망상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네. 예를 들어 예수의 재림이 있을 거라거나 염력이 가능하다거나 추적 목적으로 마이크로칩을 몸에 심을 수 있다거나 외계인 납치가 실제 일어났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만 당신이 메시아라거나 생각으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거나 뇌 속에 마이크로칩이 심어졌다거나 외계인들에게 납치되었었다는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훨씬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망상은 고정된 잘못된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못하며 자기 지시적이라고 결론 짓는다 해도 범주적인 정의로는 한계가 있다. 범주적인 정의는 그 경계에서 문제를 드러내는데 이는 연속적인 현상들을 억지로 별개의 범주로 나누려 하기 때문이다.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수많은 단계의 회색이 존재할 때 대체 어디에서 검은색이 끝나고 흰색이 시작하는 걸까? 서문에서 언급했듯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뚜렷하게 나누어진 범주 같은 개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황색을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가시광선 스펙트럼 내 약 590에서 625 나노미터까지의 파장 범위로 정의할 수 있다. 그 파장 범위의 양 끝에서는 주황색이 관찰하는 사람 눈에 더 빨갛거나 더 노랗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측정된 파장이 정의된 경계 안에만 들어있다면 정확히 주황색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황색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더 주황색 같거나 덜 주황색 같은 색들을 포함하는 정량화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앞서 서문에서도 암시했듯 DSM, 즉 DSM-5TR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망상은 믿음의 정도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이렇게 적는다. 망상과 강한 믿음의 차이는 때로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부분적으로는 믿음의 진실성과 관련해 명확한 증거나 합리적인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얼마나 완강히 고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야겠네요. 결국에는 그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나 DSM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망상을 범주적 차원이 아닌 정량화 가능한 인식적 차원을 측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그 인식적 차원에는 믿음 확신 차원, 뭔가가 사실이라고 얼마나 굳게 믿는가, 집착 차원, 그 믿음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확장 차원,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가, 고통 차원, 그 믿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감이 얼마나 큰가 등이 포함된다. 이런 차원은 믿음의 내용, 즉 무엇을 믿는가 보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와 더 관련이 있다. 망상을 이러한 인식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정량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망상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예측할 수도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어떤 망상이 한 사람의 정신기능과 건강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 정신의학적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지시성이 왜 그렇게 망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시성은 어떤 믿음을 단순히 뭔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을 넘어 현실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많은 사람이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며 종종 사람들을 납치하기도 할 거라는 믿음을 공유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확신하진 않으며 그런 생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확신과 집착, 확장, 그리고 고통 정도가 낮다. 반면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했다고 확신해서 다시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 밤새 엽총을 든 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매우 강한 확신과 집착, 확장, 고통과 함께 지닌다. 그런 사람은 정신과 의사의 개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칠 무렵 나는 병적인 망상과 정상적인 종교적 믿음의 차이를 분석하고 믿음을 인식적 차원에서 정량화하려는 논의를 담은 논문을 썼다. 그때 논문 검토자 중 한 명이 내가 비판하던 DSM, 당시에는 DSM-4의 망상에 대한 정의보다 나은 정의를 제시해보라고 했다. 당시 내가 제시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완벽하진 않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봐도 꽤 적절한 정의인 것 같다.
망상이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대부분의 다른 사람이 믿는 것과 상반되는 믿음이다. 망상은 대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극단적이고 완고한 확신이 수반되며 개인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망상적 사고는 불안처럼 정상 상태에서부터 병적 상태에 이르는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뜻하진 않는다. 어떤 망상을 임상적으로 주목해야 하는지는 그 망상이 발생하는 상황, 예를 들어 특정 장애를 암시하는 다른 증상들과 함께 발생하는지 및 개인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통이나 기능장애를 유발하는지에 달려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집단 망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서문하고 1장에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밑줄을 그었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오늘 시간 마칠 텐데요. 먼저 처음 밑줄을 그었던 것이 우리는 이제 대체할 만한 다른 관점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자기 견해를 수정하기보다 자신이 믿는 걸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조금 강하게 와닿았었고요. 자, 이제 망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봤잖아요. 이 망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밑줄 그은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망상과 강한 믿음의 차이는 때로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부분적으로는 믿음의 진실성과 관련해 명확한 증거나 합리적인 반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얼마나 완강히 고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첫 번째 밑줄 긋는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수정해 나가는 걸 택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고수하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망상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떠한 믿음을 완강히 고수하느냐, 그리고 그 고수한 믿음이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느냐,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망상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 주변 사람들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공유할 때 나만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과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망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종교는 조금 다르죠. 종교 중에 좀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들은 좀 다르죠. 그들은 또 그들끼리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되니까 이것은 망상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에 관한 내용을 정신과 의사분이 다루고 있는 책 같습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고요. 오늘의 책 집단 망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